자,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오늘은 스페셜 타짜입니다. 왜냐? 윤태권 실장이 오늘 좀 개인 사정 휴가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 조합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왜? 여야 대전도 있지만 각자 내전도 있어요, 이거. 네? 아시겠지만 캡틴 아메리카하고 저 누구야? 저 아이언맨이 싸우는 게 11호 내전. 근데 그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타노스랑 싸울 땐 또 힘을 합쳐. 물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권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공동세터 소장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예. 안녕하세요. 네, 나오긴 한 장성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설명을 드리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저 후보가 탄 1호차를 가장 많이 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용 의원, 그 다음에 김병민 최고위원과 더불어 가장 많이 1호차를 탔던 사람. 맞습니까? 김병민 최고는 안 탔어요. 안 탔습니까? 아, 그럼 본인이 둘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용 의원하고 윤희석. 따지고 보면 그럴 건데. 예. 1호차 제일 많이 이런 탔던 건 바로바로 잡아줘야 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짜는 수가 되니까. 그 얘기는 주류. 여권과 용산의 주류. 자, 그리고 논란의 사나이 장성철 소장. 가보 논쟁을 일으켰던 가보 논쟁. 가짜 보수 논쟁을 일으켰던 참칭 보수. 네, 참칭 보수 논쟁을 일으켰던 장성철 소장. 비주류. 신한국당 공채 일기인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희석 대변인과 장성철 소장 아주 가깝다. 아니에요. 거의 한 몸처럼 가깝다. 바로 부인하는. 네. 아니, 한 몸이라뇨. 네. 한 몸이라니.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예, 이것이 이제 저 윤희석 대변인의 정치적 감단에 도움이 되는 멘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저는 유석 대변인이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과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립니다. 결국 윤희석 대변인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시작도 얘기는 하기 하지 전에 화끈합니다. 자, 그리고 야당 김상일 평론가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 주류 중에 주류. 어우, 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길에는 항상 같이 있는. 맨날 TV에서 봬요. 예, 지금 현재 1호차를 가장 많이 타는 한민수 대변인 주류. 요즘은 잘 안 타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시는 겁니까? 아니 그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표께서 영락 일정도 많고 해서 예. 다른 분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왜 너만 타냐 하기 예. 때문에.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이제 변화될 거를 두 분끼리만 미리 얘기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네. 마시고.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는 아시겠지만 민주당 쪽 분들 중에선 가장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사람. 예. 그런데 저하고는 인연이 되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예, 하겠죠. 두 사람은 또 친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내전 겸 여야 대전.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정동영 의장 수행 비서관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민수 선배님의 그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면 왜 너만 나오냐 이런 지금 얘기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이해합니다. 옛날에 저 방송 화면에 잡힐 때마다 주변에서 네가 왜 방송 화면에 잡히는 거야? 멀리 이렇게 떨어져? 막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겠네. 첫 번째 주제도 하나도 따끈따끈해요. 이거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 함 대변인 네. 혁신이 출범합니까? 아니 그럼요. 이게, 그 위원장 왜 아직 발표가 안 나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에 다들 기억하십니다. 한 열흘 됐나요? 9일 전쯤에 그 이래경 100년 다른 100년 이사장 임명되자마자 그 당일날 여러 뭐 SNS 글 논란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하셨죠. 지도부가 수용한 뒤로 그때는 뭐 잘못 알려졌는데 당 대표가 무슨 뭐 이분이 친명 아닙니다. 본 적이 없어요 대표하고는 실제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임명한 이후에 이걸 뭐 무슨 마치 독단적 결정인가 오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뭐 회의 때 항상 있으니까요. 그때는 지도부 중심으로 했고 이미 뭐 추천을 누가 했는지도 벌써 다른 최고위원들이 방송 가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그때는 사회 언론들이 이제 추천도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외 정말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전부 다 상임위별로 진짜 의원들보로 다 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20명, 30명까지 처음 이제 받고 이제 압축에 나간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 언론 보도되는 정도로 상당히 압축이 됐고. 그러면 그 교수 3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고 있고 네. 조만간 뭐 곧 지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혁신이라는 게 우리 김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은 이게 뭐 공직 선거 후보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공직자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 검증을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원래 여야 모두가. 근데 이번에는 뭐 전 혁신위원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절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여당 쪽의 의견을 물어보죠. 이 교수 3명 지금 보니까 김태일 교수, 정근식 교수, 김은경 교수 이렇게 나오던데 장 소장 어떻게 봐요? 이거? 글렀죠. 뭘 혁신을 네? 해요. 뭐요? 민주당이 뭐 글렀다? 혁신을 해요. 예,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혁신위를 왜 하려고 그랬어요? 돈봉투 사건 때문에 혁신위를 띄워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어요. 그런 당이 무슨 혁신을 해요. 저는 민주당은 혁신위 이거 맨날 띄워봤자 안 된다. 그럼 빨리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셔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자, 윤혜석 대변인요. 예. 예, 이게 돌아갈게요 순서를.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상대당 얘기니까 뭐라고 비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일단 혁신위가 뭘 하려고 혁신의 역할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권한의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이 혁신이 한다고 해서 애초부터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래경 씨 관련 논란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좁혀지지 않고 뭐 새로 혁신이 이끌 사람이 아직도 안 정해져 있다는 면에서 출범이야 하겠지만 한민수 대변인 말씀처럼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김상혜 우리 김타짜의 의견이 제일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혁신위를 띄운다는 건 뭡니까? 예.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 의식.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뭔지가 일단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럼 그 문제 의식 하에서 그 문제 의식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좀 자유로운 분이 오고 그리고 민주당의 애정은 있으면서 이런 분이 저는 오는 게 맞다고 봐요. 누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추천이 지금 돼 있으니까 3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김태일 교수 정도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 사람 중에서는. 네, 왜냐하면 김태일 교수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 때부터 당에 그 참여를 했었고 그 역사를 알고 지금은 좀 약간 외곽에 빠지면서 애정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진보 정치학계 원로. 예. 근데 가장 안 시킬 것 같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좀 김태일 교수예요. 왜요? 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담스러운가요? 그렇죠. 지도부 입장에서? 예.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비명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예.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좀 그런 의식들이 지금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을 해줘야지 우리 장타짜님처럼 하나만 하다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지금 하나만 하다라는 비판을 듣기 때문에 좀 혁신을 하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 또 하나만 하라 그러면은 다 같이 죽자는 어쨌든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근데 김타짜 보기에는 지금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혁신의 방향이 별로 탐탁치는 않습니까? 방향 자체는? 저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재면서 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은요 재지 말고 다 얘기해봐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의 어떤 그 지지와 비판을 양쪽을 다 받아가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혁신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도부가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혁신의 장에 혁신위가 모든 걸 쫙 깔아놓을 수 있는 잃을 거 없고 지킬 거 없고 자유로운 사람들로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3명 얘기했으니까 제 차례죠. 예. 차례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지금. 세분 뭐 좀 심한 얘기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대한 그래도 애정들이 우리 특히 윤 대변인도 보면 있잖아요. 다당이지만 저도 있는 거고 다 여야 잘 돼야 되니까. 애정이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들 다 있는 거예요. 애증으로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점수 땄을 텐데 그렇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뭐 세 분의 특정인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왜냐면 내부 인사도 추천이 많이 된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혁신은 다 요구하는 게 우리 김 교수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저기 정말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 계신 분이 현직이든 아니든 간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당에서 활동하다 보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새 교수님 모두 저는 뭐 기자분들 뭐 매일 접하니까 보면은 나름 저기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네. 민주당 정신도 좀 아시고 그래서 다 능력들은 있다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분 중에 되신다면은 저는 뭐 잘 해내실 거라고 보고 그 지금 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디까지 논의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혁신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당내외에서 우리 당 지지자뿐만 아니고 당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민주당이 정말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저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혁신하겠다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째려봐가지고 나 마음이 떨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앞에 있어가지고. 아니 째려보시잖아요. 굉장히 유하신 분이에요. 그냥 쳐다보는데 장 소장 옛날부터 인연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저 민주당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혁신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것부터 제대로 했었어야 한다. 그냥 가까이서 보면은 체포동의안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치 문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17일 동안 자진 탈당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이었느냐.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진 탈당했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자진 탈당하고 나니까 탈당까지 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또 조치해. 이랬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뭘 혁신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에요. 이 비슷한 지적을 어제 저희 장해찬 최고위원이 출연해서 한 얘기가 본인이 기자라면 새로 혁신위원장 된 사람한테 첫 질문으로 이번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 저 부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잘못된 거죠? 다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면 점수를 탈 텐데 분명히 말끝을 흐릴 거다. 그거는 뭐 예. 장해찬 씨란 분의 개인 생각인 네. 것 같고요. 그-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기자들이 알아서 물어보는 거고. 예, 근데 저희가 기자들 그거 물어볼 것 같긴 해요. 혁신위원장. 이제 기자들 중에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 되신 분이 뭐 답변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김남국 의원 건은 지금은 약간의 뭐 사소한 겁니다. 팩트가 좀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았고요. 한 5일 날 발생하고 그 과정들이 좀 있어요. 이제 5월 5일 날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되고 그 과정들이 7일 날 김남국은 입장을 내고 쭉 뭐 다 아시니까 과정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당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진상조사위 단을 꾸리라고 지시를 하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제 무슨 뭐 상임위 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쇄신 의총이 열렸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민주당에서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근데 이 코인 부분이라는 게 가상자산 거래라는 게 본인도 그렇고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밝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윤관석 의원 탈당 문제는요? 김 탈당은 어떻게 보세요? 탈당 죄송합니다. 부채포 특권. 아니 저는 우리 한 선배님하고 입장이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혁신을 하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요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부결은요. 국민의 그 눈높이에 민주당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의 본질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 민주주의의 근간인 그리고 꽃인 선거를 훼손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 상식이 자꾸 소멸돼 가고 안 좋은 예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서 국민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들도 저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굉장히 좀
그 민주당 구성원들이 창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혁신의 대상의 하나로 당연히 이야기 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게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점점 더 가로막는 논리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우리 윤타짜에게 마지막 질문. 네. 여당 입장에서 보면 막 지금 속으로 막 웃음 터져놓고 이거 참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침을 참고 있어요 지금. 네, 혁신이 지연되고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이게 지금 상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여권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네. 예, 나쁜 건 아니고 이 자체보다도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저는 더 유념해서 봐요. 예를 뒤에 들어서 나오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네. 부결이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민주당의 20명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가지고 불쾌했다. 그것이 더 자극을 했다라느니 이런 식의 해석을 민주당 내에서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이거는 민주당에서 혁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걸 유심히 봤어요. 저는. 이거 근데 관련해서- 사례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얘기한 건 국민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적절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얘기는 네.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그 말을 한 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 판단이 아니고 네. 그 이유를 들어서 네. 이 부결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자극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자꾸만 정파적으로 또는 온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그 세 분도 그렇고 우리 장 소장도 비판하는 것 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여론들 국민들 시선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지금 제가 원에 있으니까 현 지역은 아닙니다만 취재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 이런 이제 세포대에 올라왔을 때 가결적 여론이 많은 게 맞았어요. 당일날 아침까지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결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뭐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전달을 좀 드리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29분을 이제 동선을 털어갔어요.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확보해 갔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옹호할 리는 없습니다. 한데 최강욱 의원은 와가지고 이분이 MBC 기자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좌진 8명의 휴대폰을 압수한 거는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8명 중에 2사람은 이른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후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의원실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눈만 뜨면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상대편은 아예 안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한 상황에서 당일날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님께서 법무장관이고 저도 기자도 오래 했고 뭐 국회에서 근무도 해봤는데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때 저렇게까지 설명하시는 분은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드라이한 절차를 걷습니다. 이런 혐의로 청구됐습니다. 설명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돈봉투 받은 의원 20명이 앉아있고 이렇게 투표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불공정하다는 식의 표현을 해버리면은 저는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는 아마 되게 분노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두를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걸 꼭 이유를 댄다기보다도 거기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건 뭐 좀 그렇다는 언론도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부결시켰냐에 대한 못마땅함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사이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한 장관님도 저는 계속 이렇게 하시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여의도로 와서 우리 지역에가 출마한다고 해야지. 아니 일국의 법무장관이 말끝마다 저러면 뭡니까 저게. 그러니까 기승전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완전히 시전을 해주신 거야. 완벽하게. 기승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승전 한동훈은 아니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인데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국민의힘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은 죽을 쓰는데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장 소장 이 이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없으시죠? 특별히 없는데요. 네. 저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 네.
일부에서 그러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의 계산된 발언이다. 네. 민주당 자극해가지고 뭐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본인도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동훈 했고. 장관이 딱 이렇게 수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부결시킬 거고 민주당은 그 욕 먹고 막 이거 다 계산하고 그렇게까지 했다. 뭐 정밀하게 했지는 않았더라도 한것 민주당 같아요. 의원들을 좀 자극하는 네. 그런 모습 또 국민들에게 네.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집단이야 네.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니, 듣는 사람은 기분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의원들. 그 앞에서 그렇지. 너희들은 범죄 혐의자야 그러는데 투표 여기서 투표하면 안 돼. 이게 얘기. 네, 그거를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투표에는요. 윤관석, 이성만 당사자도 투표를 해요. 알겠습니다. 당사자도 투표하는데 응? 간접 관계자가 투표를 하면 안 된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각보다 오래 했네. 길게 그러네요. 했네. 다음 주제를 보죠. 싱하이밍 중국 대사 얘기인데 아니 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뭐 이거를 지금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 저 얘기 좀 해보죠. 한 대변인. 예.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거 왜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싱하이밍 대사한테 판을 깔아줬어?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1야당 대표고 국가의전서열 8인데 좀 제지를 하지 왜 그냥 듣고만 있었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지적을 하는 언론들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주한 중국 대사가 관저로 초청을 하고 그분이 이제 국회 와가지고는 여야 대표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국회장 만날 때 배석도 했었는데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외교적으로 본인들이 뭐 스킨십을 늘린다든지 조금 내밀한 얘기 한다든지 뭐 그런 관례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해서 이제 초청을 했고 갔고 이제 지금 이제 국가의전설 8위라는 게 야당 대표가 네. 맞아요. 네. 저도 예전에 여기 해보니까 8위가 맞고 뭐 국장급이다 하는데 전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중국 대사가 됐던 뭐 헝가리 대사가 됐던 주미 대사가 미국 대사가 됐던 그분들은 특명 정권 대사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거나 우리가 도저히 용납 못하는 발언을 하면 우리 정부가 초치해서 항의하잖아요. 그 사람 급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관이라 부르고 차관복구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격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싱하이밍 대사를 비판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가의전서의 1위가 국장급한테 비판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오직하면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당당함과 국격에 맞지 않다. 조태영 안보실장이었는데 대통령은 싱하이밍 대사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교 정말 국익이 달린 외교는 이렇게 너무 한쪽 면에서 저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 저도 비판합니다. 부적절했다고 보고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우리 국민 자존심도 있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국익 외교도 하고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제1야당 대표로서 분명히 짚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 수출기업의 애로 심지어는 단체 관광도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명동에 중국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 여러 가지를 챙겼습니다. 한반도 위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외교 자체를 폄하하거나 네. 하는 거는 너무 정쟁 소재로 삼는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광고 듣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자, 윤타짜 윤희석 대표. 네. 이재명 대표가 같이 있었던 같이 이제 유튜브 생중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제지하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 그거 어떻게 봅니까?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물론 그분이 한국말로 쭉 했긴 했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렇게 유념해서 듣지 않았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슉 지나가니까. 네. 그러다 중간에 보면 표정이 좀 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사실을 보면서 약간 표정이 굳는 느낌. 네, 중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약간 뭐야? 이거. 마땅치 않았다는 말씀. 네, 그러면 제 생각엔 끝나고 나서 네. 뭔가라도 메시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했어야 한다. 제 얘기는 뭐라도 지금 말씀 중에 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순발력 정도는 발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공개 식사 중에라도 그 얘기를 하셨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후속 보도가. 그럼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묻는 것은 싱하이밍 대사 관저에 갔다. 뭐 의전서의 8위가 거길 뭐 외교부 국장급 되는 중국 대사 집에 갔다. 뭐 이게 아니고요. 네. 묻고 싶은 거는 왜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만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느냐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앞뒤에 제가 일어나죠. 아니 한민수 대변인 제가 발언하는데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저 이러한 방송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일어났어 지금 장타짜. 알았어야 근데 돼. 최대한 내가 지금 부드러운 눈으로 아니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형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싱하이밍 대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자리를 박차고 났으면은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단과 인식과 지지율이 상당히 달라졌을 거다. 그 생각이 드는데 국익과 외교 앞에서 좀 중국에서 상당히 막대하는 듯한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좀 지도자로서 판단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김타짜 얘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아니 뭐 일단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생방송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왔을 때 그거의 반응을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쪽에서는 뭔가 의제를 들고 갔고 그 의제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에 좀 집중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졌다 이 말에 저는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도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뭐 이런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그런데 갈 때 외교 전문가를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배석한 사람들이 외교 전문가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외교부 출신의 홍기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갔으면 외교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말의 행간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러면 어떻게 뭐 다음에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문서로 좀 전달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뭔가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순발력 있는 대응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다음부터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막 중국의 출장소니 뭐니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정도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그냥 유튜브 생중계 애초에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결과론이긴 한데 그 유튜브 생중계 안 하고 왜냐면 그 생중계 하면서 싱하이밍 대사가 말하는 거를 그냥 우리 말로 귀로 듣고 화면으로 보니까 막 사람들 오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생중계 안 했으면은 이게 뭐 글로 보도되는 거면 파장이 조금 줄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한테 그 부적절한 얘기입니다라고 말하기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왜냐면 이례적이잖아요. 대사 찾아가서 하는 만남들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데. 일단 그 주한 우리 한국에 계시는데 대사들이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뭐 정부 관료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관저로 할 때는 되게 양측 간에 이제 협의되는 과정들이 좀 있다고 들었고요. 뭐 외교 관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는데 그중 그런 뭐 지적들 중에 뭐 새겨들 부분들이 있으면 새겨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제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를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완전 테러를 막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타기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아니 그 말만 이 얘기만 그러면 왜 들어보세요. 언급 안 하셨냐고 그 질문만 그 얘기를 대답해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비공개에서 자 여야 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맨날 비공개에서 어떤 맨날.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보시고 아니 비판을 해도 그 역할과 그 야당 대표로서 한 것 자체까지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께서는 무슨 뭐 백댄서라는 얘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따지면 2015년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지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사열을 합니다. 그때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있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럴 때 미국의 정가가 뒤집어졌다는 거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기자할 때였는데. 정가가 뒤집어졌어요. 한미 동맹 국가가 우리 동맹이 그랬지만 그때 우리 보수 언론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여당도 다 높이 평가하고 했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이유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을 때는 다 계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외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속은 편할 거예요. 그냥 주한 대사 중국 대사도 막 공격하면은 본인 속은 편하겠지만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뭐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부적합하다. 그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깡그래가지고 왜 그런 자리에 갔느냐. 알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조금 심하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윤희석 대변인 마지막 왜냐면 윤희석 대변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전 딱 한마디 물어봤잖아요. 거기 가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15분 동안 발언하는 과정에 그 중간에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후에라도 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든지 뭔가 유감 표명을 왜 안 하셨느냐 딱 그거 하나만 여쭤본 거예요. 현장에서요. 예, 그 얘기예요. 공개됐을 때. 아니 공개든 비공개든 후속 보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식사하면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한테 아까 그 15분 발언 중에 뭐 나중에 후회할 거라느니 그런 거는 뭐 그렇다라든지 뭐 이런 게 왜 없었냐는 거예요. 국익 챙기러 갔다면서요. 했는데. 비공개 말씀하세요.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아니, 그 다음 날. 아니 듣고 싶다고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모두 발언 이후에 비공개에서 나눠진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모두 내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했던 충분히- 얘기네. 아니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야, 뭔 보도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 해볼게요. 이것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윤 대변인 네. 윤타짜 광주 방문했다던데 네, 천하람 위원장 만났어요? 네, 네. 무슨 얘기했습니까 만나서?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지 않고 어차피 그 왜냐면 대선 때 대선 죄송합니다. 이 전당대회 때 경쟁자였고 연포탕 천하용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왜- 천하람 위원장이 뭐 연포탕 오래 끓으면 질겨진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네. 그동안 두 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광주 전남을 갔으니까 그 전남 지역의 어떤 정책 협의하면서 그쪽에 당협위원장이니까 네.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자리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동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지금 연포탕은 잘 끓여주고 있습니까? 그건 다 먹었죠. 다 먹었어요? 끓여서 석 달이 지났는데. 아 그러면 저 화합이 잘 됐다? 화합이 그러니까 잘 됐다. 끓여서 먹었냐 아니면 잘 못 끓인 다음에 먹었냐 이걸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먹었는데 잘 끓여서 맛있게 먹었어 아니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끓였어요. 어쨌든 우리가 끓여서 먹은 것은 연포탕이 맞다. 예. 예. 아, 맞아요? 예, 연포탕이 맞죠. 자 장타짜 네. 연포탕 잘 끓인 거 맞습니까? 잘 끓이지는 못했죠. 네. 어쨌든 천하람 당시 경쟁자를 이렇게 좀 늦게 만났다라는 것. 예. 그것은 좀 포용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당직 인선을 봐도 뭐 비주류를 뭐 배려했다라고 네.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 100일 동안 저는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 왜 이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좀 약간 톤이 달라지는데 아니 왜냐면 윤희석 대변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게 째려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김기현 당대표가 네. 뭐 어떤 대권 주자라든지 정치의 역량이 크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 활동을 봐서 네. 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당대표로 뽑힌 게 아니잖아요. 당을 그거였군요. 아니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라. 의문의 아니 당을 내년 총선 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해라. 분란 없이 관리해라. 초창기에 최고위원들이 여러 부적절한 말들 했지만 네. 그걸 잘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예. 지금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곧 어떤 혁신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100점 못 맞을 아이한테 너 왜 80점밖에 못 맞았어?라고 혼내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 야 이거 아니, 우리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예전의 시작이야, 장설철 소장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나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나는 이해할 거야. 이 얘기잖아. 제가 정리해서 이해했지. 제가 능력이 정리해서 없다. 다시 한번 좀 같은데. 물어볼게요. 네. 자, 그럼 연포탕이잖아요. 우리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요 연대 무슨 연대가 있었고 포용 무슨 포용이 아니, 그러니까 있었고.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 자 당연히 이거 제가 있었냐. 정리해드릴게요. 김상일 그러니까 평론가님, 저는 그런 기대를 이런 하지 거예요. 본인들이 재료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그냥 맹물 끓여놓고 연포탕이라고 하고 손님들이 안 사 먹으니까 네. 자기들이 그냥 먹고 말았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 다 떨어졌어요. 이게 알겠어요. 아, 연포탕을 끓였으면 손님한테 내놔야 되는데 손님한테 내놓을 수도 없고 손님들은 연포탕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런 윤타짜 과한 비판이야. 이- 왜 대- 그거예요? 이- 그 얘기해봐요. 연대 뭐가 있었고 아니 내가 포용 뭐. 제가 보니까 장타짜 얘기 이거야. 김기현 대표 100일 좋은 점수를 줄게. 왜? 애초에 만점의 기준이 낮아. 기대를 안 했으니까. 100점 만점이 100점은 아니라 아니라니까. 만점의 기준이 네. 뭐 낮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치곤 괜찮아. 기대가 이건데.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대의 수치를 좀 낮춰라. 그러니까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윤 타짜? 아, 이거는 청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레토릭이라고 봐요. 장 타짜에? 아니 어차피 보세요. 여당에서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무슨 제1야당의 당대표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뭐 기대할 게 많겠지만 네. 여당 대통령이 있는데 그리고 임기도 이제 시작한 대통령 밑에서 당을 꾸려야 하는 여당의 당대표가 어떤 역할까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포탕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100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 그 갈등이 계속 노정이 돼서 여당이 여당으로서 그 내부에서 막 분란이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히 제 있다고 말이 저는 똑같잖아요. 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똑같은 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당직자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 저는 또 반론이 있는 게 네. 그게 분란이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저도 최고위원들 제가 얘기네. 얘기를 하면은 저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분란이라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요? 네, 민주당 내에서. 네. 문제 많이 그러면 받으십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의견이라든가 천하람 위원장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저는 자유로운 의사표명,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지금 분란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체가 저는 제가 말한 대표 분란은 체제가- 전당대 과정에서의 분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 또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려고 했었던 과정 그런 과정을 지금 돌이켜 보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나왔을 때는 그게 여진이 계속돼서 뭔가 흔들어지고 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윤 대변인 이건 어때요? 아이, 그러니까 무서워. 지금 연포탕 잘 굴러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단 끓여서 먹었어요. 뭐 없어요. 예. 예를 들면 당내 분란 없이 증거 인멸이야. 화합해서 잘 굴러간다는 게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용산 대통령이 좀 가깝지 않은 뭐 이준석 천하용인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요런 좀 계파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또 지도부에 들어와서 얘기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화합이 이루어낸 것과 아예 용산과 좀 친용산 일색으로 지도부 끓인 다음에 우리는 원보이스인데 화합이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건 제가 생각이 달라요. 선거를 왜 합니까?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선이 김기현 대표가 된 겁니다. 천하용인의 일부가 출마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어떻게 지도부에 들어와요? 지명직 들어오란 얘기잖아요. 아니 뭐 그거 아니라 당직이라도 뭐 이런 거 아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탕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도부가 딱 9명인데 그중에 8 중에 하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등을 한 천하람 후보를 김기현 대표가 임명을 했을 때 탕평이다라고 언론에 쓸진 몰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한마디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당 얘기라 저는 뭐 가급적 세 분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연포탕은 이미 사실 뭐 드셨다고도 했지만 처음부터 좀 끓인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끓였다는 게 맞다면 천하람 위원장은 뭐 질겨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제 못 먹을 수준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다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100일 동안에 여러 뭐 업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뭐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님이 집권당 대표니까 물론 초기에 대통령의 관계랄지 용산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거나 뭐 이렇게 좀 예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집권당 대표라면은 좀 민생이나 경제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보면은 제 기억으로도 거의 정말 단 하루도 안 빼고 이재명 대표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 욕을 하니까 제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을 사석에서 잠깐 볼리는데 자기들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본인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다른 당 얘기라 얘기하기 좀 민감하네요. 이재명 대표 얘기로 가네. 아니, 너무 욕을 많이 해. 또 많이 하고.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이렇게 또 도돌이표. 자, 아니 제가 다른 거칠의 주제 좀 얘기 바꿔볼게요. 하나만 그만해 잠깐 이제. 그만할까요? 다른 아이템 넘어가야 돼. 이동관 수석, 예. 이동관 특보 얘기해 볼게요. 어제 근데 얘기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나는 여러분들 얘기 듣는 거지? 왜 그래? 방통위원장 되실 것 같은데. 자, 이용호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이동관 수석이 방통위원장 되는 게 거의 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가서 한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기존에 계속 한편으로는 평행적으로 왔던 것을 금방 잡을 수가 있을까?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일부 언론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 이게 이동관 특보를 띄워주는 말이에요. 깎아내는 말이에요. 여기 정상이 말은 아니라는 표현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찬성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용우 의원이 이 얘기는. 아니, 찬성한다는 얘기인데 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참 지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동관 특보 가는 기정사실 되는 겁니까, 윤 대변인? 아니 뭐 아직 지명이 된 게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거 봐서는 이동관 전 수석 외에 대안이 없는 느낌은 듭니다. 단순히 나오니까. 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어떤 분위기요? 아니,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 인사권이니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당연히. 굉장히 걱정스럽겠지. 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발이 많이 있을 거란 예상은 당연히 하는데 네. 만약에 지명이 되면 여당으로서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뭐 이 외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야당, 뭐 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당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좀 있어요. 언론 단체들, 현업 단체들, 6개 단체인가요? 그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특보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정말로 뭐 언론 탄압이랄지 방송 장악이랄지 홍보수석 하거나 그러면서 선봉에 있었잖아요. 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크고 저는 좀 전에 이용우 의원이 그런 발언, 이용우 의원이 나름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받잖아요. 근데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우려를 섞인 얘기고 방통위를 저렇게 좀 비상식적인 분이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야말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정말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파적인 이동관 특보가 가시면은 이거는 언론단체도 그렇고 야당도 시민단체도 반대할 건데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분이 입장문 8장을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 보면서 이미 뭐 임명 수수는 뭐 거의 끝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거나 재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저런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이 과거 했던 일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어떤 판단과 생각이 편파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가 있었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TV조선 재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 그 부분은 이미 2021년 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 혐의를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네. 국장, 부국장 등 관련자 3명들이 지금 구속 상태예요. 지금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거 아닙니까? 져야죠. 아니 그 도의적 뭐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법적 책임은 제가 다툼의 여지가 법률적인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편향적이고 편파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글쎄요. 그런 게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2021년도 뭐. 3월 달에 실질적으로. 권경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 한동훈은 쫓아내야 된다. 나쁜 X들이다. 이런 식으로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공정하게 방통위를 운영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고 저는 이동관 특보가 만약 지명이 된다면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야당이 삼지창으로 그냥 막 찌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녀 학폭 문제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수석 시절에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격받을 것 같고 2018년도 2019년도에 방송 패널로 활동했잖아요. 본인이 했던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이 많아요.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청문회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 대변인. 아니 지명이 돼야 뭐 준비를 하는 그래도 거죠. 그 밑에서 하고 있겠지. 손 놓고 있을까 설마. 에? 일단 그 청문회 과정이 뭐 어려울 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금 일단은 뭐 어저께 나온 고민정 그거는 이제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고 학폭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폭 당에서는? 자체에 대해서 네.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물론 학폭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보자는 얘기 절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이동관 수석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더 집중돼야 되는데 그 학폭 자체에 대해서 뭔가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그런 얘기는 있죠. 알겠습니다. 저 1분 30초 남았는데 김타짜의 마지막 네. 질문. 어제 방금 얘기 나왔던 고민정 의원이 그 2010년에 국정원 문건 흔든 네. 거. 근데 그걸 왜 총리한테 물어봤을까? 아니 왜냐면 대정부 뒀다가 질의라는 게 집중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문을 했겠죠. 인사청문회 때 이거만 인사청문회 직접 때 물어봤잖아요. 쓰려면 이제 이게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재료여야 되는데 이미 좀 그 아주 신선한 재료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저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다는데.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상혁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거잖아. 자, 여기 타짜, 스페셜 타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